엄마는 이제 필요 없어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내 이름은 박영숙, 올해 65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38년간 김치만두를 팔아왔어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죠.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갔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면 뼈가 시렸습니다. 배추를 다듬는데 손가락 끝이 얼얼했어요. 겨울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으니까요. 6시 반이면 시장 3번 통로 구석 자리에 좌판을 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았어요. 내 만두는 특별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었거든요. 배추김치를 꼭 짜지 않고 물기째 넣었어요. 그래야 만두 속이 촉촉하고 김치 맛이 살아났죠.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영숙이네 만두가 제일 맛있어. 한 개에 1,200원. 하루 평균 600개를 팔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태풍이 와도 나갔고 한겨울에도 나갔죠. 손이 터서 피가 나도 만두를 빚었어요. 밴드를 10개씩 감고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잘 때도 많았어요.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죠. 그냥 파스 붙이고 참았습니다. 남편은 딸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1995년 7월 18일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혼자 딸을 키워야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시켰어요. 수학 과외 선생님이 매주 왔습니다. 딸이 공부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났죠. 중학교 때는 학원을 3곳이나 보냈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매달 학원비 내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고등학교 때 특목고에 붙었습니다. 기숙사비가 비쌌어요. 하지만 기뻤습니다. 내 딸이 똑똑하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대학은 서울에 있는 사립대였어요. 등록금을 내려고 적금을 깼습니다. 원룸 보증금도 마련해줬어요. 월세도 매달 보냈죠. 딸이 서울에서 공부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 준비한다며 생활비를 달라고 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 딸이 좋은 직장 구하길 바랐거든요. 결혼할 때는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해줬어요. 평생 모은 돈을 털었습니다. 예단 비용도 보탰죠.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육아 도우미 비용을 대줬어요. 3개월간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평생 만두를 팔아 모은 돈. 전부 딸한테 썼어요. 하지만 딸은 감사하다는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대학 갈 때부터 달라졌어요.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일하는 게 창피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사위 부모님이 강남에 산다며 그쪽으로만 갔습니다. 손녀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기차표 값 아까워서 고속버스를 탔어요.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딸 내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딸은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와요? 미리 연락하지 그랬어요.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나는 손녀라도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손녀는 학원 가서 없어요. 6살짜리가 학원을 간다니 놀랐습니다. 딸이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영어 유치원, 미술, 피아노를 배운다고 했죠. 한 달 학원비가 350만 원이에요. 나는 그냥 대단하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퇴근했어요. 나를 보더니 인사만 간단히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나한테 말했어요. 오늘만 자고 내일 부산으로 내려가세요. 사위가 불편해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시간 반을 달려왔는데 하룻밤만 자라는 거였어요. 손녀 얼굴도 못 보고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딸 내 집 작은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8년간 만두를 팔아 모은 게 뭐였을까요?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런데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딸 내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요양원은 알아봤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 대답했어요. 이번 달 안으로 보낼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몰랐어요. 딸이 이미 나를 속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요양원이라니.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죠?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있었지만 아직 건강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만두를 빚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2018년 3월이었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산후조리원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좋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나는 다음 날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시장 일을 3개월간 쉬었어요. 단골 손님들한테 미안했죠. 하지만 손녀를 돌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손녀가 배고파 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분유를 타서 먹였어요. 작은 입으로 빨아먹는 게 귀여웠죠. 트림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목욕도 시켰어요. 빨래는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찬물에 빨래하느라 손가락이 퉁퉁 불었어요.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관절이 아팠죠. 딸은 방에서 쉬기만 했어요. 엄마, 나 아직 회복 중이야.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사위는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갔어요. 손녀 돌보는 건 전부 내 몫이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손녀가 2시간마다 깼거든요. 분유 먹이고 재우고 또 먹이고 재웠습니다. 3개월 동안 몸무게가 8kg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죠. 하지만 딸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이것저것 시켰어요. 엄마, 미역국 끓여줘요. 가슴 마사지 좀 해줘요. 장 좀 봐줘요. 나는 다 들어줬습니다. 손녀가 100일 됐을 때였어요. 딸이 회사에 복직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손녀 돌봄 계속 부탁해요.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부산 가게가 걱정됐거든요. 딸이 말했습니다. 육아 도움 있으면 한 달에 280만 원이에요. 그 돈 아끼려면 엄마가 도와줘야 해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을 더 서울에 머물렀어요. 손녀가 돌이 될 때까지 돌봤습니다. 총 9개월간 서울에 있었어요. 손녀 돌 잔치 때도 그랬습니다. 나는 부산에서 떡을 직접 만들어 올라갔어요. 백설기, 수수팥떡, 송편. 전날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떡을 쪘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찜통에 손이 대었어요. 물집이 잡혔습니다. 따가웠지만 참았어요. 서울까지 택배로 보내면 떡이 상할까봐 직접 들고 갔습니다. 고속버스에서 4시간 반 동안 무거운 떡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다리가 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딸한테 떡을 건넸어요. 딸은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사위 친척들한테 자랑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떡이에요. 하지만 나한테는 눈길도 안 줬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100명 넘는 손님이 왔으니 그릇이 산더미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딸은 손님들과 사진만 찍고 있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밤 11시가 돼서야 설거지가 끝났어요. 손이 불어서 주름투성이가 됐습니다. 손톱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따가웠어요. 집에 돌아가려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청소 좀 도와줘요. 집이 너무 더러워요. 다음 날도 딸네 집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을 닦았어요. 창문도 다 닦았습니다. 오후 5시까지 청소를 했어요. 딸은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그 후로도 딸은 자주 돈을 달라고 했어요. 작년 여름에는 차를 바꾼다며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외제차 사야 해요. 친구들이 다 외제차 타요. 나는 그 돈을 보냈어요. 가을에는 손녀 영어 유치원비가 모자란다며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또 보냈어요. 겨울에는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고 했어요.
친구 결혼식에 들고 가야 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명품 가방은 사치 아니니? 딸이 화를 냈어요. 엄마는 내가 창피당하는 게 좋아요? 친구들은 다 명품 가방 들고 다녀요.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올해 초에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했어요. 지금 아파트는 30평인데 40평으로 가야 해요. 전세 차액을 달라고 했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딸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결국 보냈어요. 그리고 지난달이었습니다. 딸이 부산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그 집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수리비도 많이 들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요. 엄마 혼자 큰 집에서 사는 게 위험해요.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38년을 산 집인데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자주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딸한테서 택배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요양원 팸플릿이 들어있었어요. 편지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런 곳도 있으니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나는 화가 났어요. 팸플릿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딸이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며칠 후 서울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새벽 2시에 딸과 사위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요양원 집 팔기.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어요.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어요. 딸 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멈췄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사위의 목소리였어요. 장모님 요양원은 알아봤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대답했어요. 이번 달 안으로 보낼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사위가 또 말했습니다. 그럼 부산 집은?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 팔면 8억은 받을 거야. 귀가 멍해졌습니다. 부산 집이요? 내가 38년간 만두 팔아서 산 그 집 말인가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장모님 통장은 얼마나 있어? 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최소 3억은 있을 거야. 엄마가 평생 만두 팔아서 모은 거니까. 다 우리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요양원비는 한 달에 150만 원짜리로 보내면 되지. 딸이 대답했어요. 그럼 매달 100만 원 정도 남아.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현기증이 났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사위가 또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잖아. 요양원 가시는 게 편하실 거야. 딸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 엄마 혼자 부산에 있으면 걱정되기도 하고. 요양원 가시면 간호사들이 케어해주니까 안심이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흘릴 수 없었어요. 들키면 안 됐거든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벽에 기대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집 8억, 통장 3억 총 11억이네. 이거면 강남에 집 하나 살 수 있어. 딸이 웃었습니다. 40평대 아파트 살 수 있을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8년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일한 이유가 이거였나요? 손가락에 물집 잡히고 터져도 참았어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도 만두를 빚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잠 못 자는 날에도 파스 붙이고 일했어요. 손녀 9개월 돌보면서 몸무게가 8kg 빠졌습니다. 밤새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았어요. 돌잔치떡을 새벽 1시부터 만들었습니다. 찜통에 손이 대어서 물집이 잡혔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딸은 내 집과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날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들키면 안 됐거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오늘 들은 대화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2024년 11월 17일 새벽 2시 15분. 장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딸내 아파트. 요양원. 집 8억. 통장 3억. 모든 숫자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생각했어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아침이 되자 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나갔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딸을 봤어요. 내가 낳은 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팠을 때 밤새 간호했어요.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정성껏 싸줬습니다. 그 딸이 지금 날 배신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딸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엄마 조심히 가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기만 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반.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딸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부산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변했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수첩을 펼쳤어요. 딸과 사위의 대화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울음보다 기록이 먼저였습니다. 수첩을 펼쳐 적기 시작했어요. 딸한테 준 돈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과외비, 중학교 학원비, 고등학교 기숙사비, 대학 등록금, 원룸 보증금과 월세, 취업 준비 생활비, 결혼 전세금, 육아 비용.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영수증이 남아있는 건 다 챙겼습니다. 오래된 봉투 속에 보관해뒀던 거였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창구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전부 출력해주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38년 전부터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종이가 한 뭉치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딸한테 보낸 돈이었습니다. 저녁 때 친구 정수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정수가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나 봐요. 정수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만나서 얘기할게.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수기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놀랐어요. 영수가 얼굴이 왜 그래? 잠도 못 잤어?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새벽에 엿들은 대화, 요양원 이야기, 집 팔려는 계획. 정수기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정수기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정수기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변호사 사무실이야. 내 조카가 여기서 일하거든. 한번 상담 받아봐.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최은경 변호사. 그날 오후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변호사 사무실은 서면에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최은경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수첩에 적은 대화 내용.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따님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맞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이 설명했어요. 일단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야 해요. 통장 돈은 따님이 모르는 은행으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시면 더 확실한 증거가 돼요. 녹음이요? 휴대폰에 녹음 앱 깔아드릴게요. 변호사님이 내 휴대폰을 받아 앱을 깔아줬습니다. 상담이 끝났어요. 상담료를 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내 딸인데. 하지만 딸이 먼저 날 버렸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행으로 갔어요.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딸이 전혀 모르는 은행이었어요. 기존 통장에서 돈 좀 옮기고 싶은데요. 얼마나 옮기시겠냐고 물었습니다. 3억요. 직원이 눈이 커졌어요. 돈이 옮겨졌습니다. 기존 통장에는 8천만 원만 남겼어요. 집에 돌아와 새 통장을 금고에 숨겼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어요. 딸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녁 때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지. 요양원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하게 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좋은 데는 금방 자리 차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딸을 속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새 통장 개설, 녹음 앱 설치. 날짜는 2024년 11월 25일.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제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했어요. 집 좀 팔고 싶은데요. 사장님이 놀랐습니다. 영숙 씨, 갑자기 왜요?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요. 알겠어요. 매물 내놓을게요. 하지만 부탁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안 돼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전화가 왔어요. 영숙 씨, 매수자 나왔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사업가였습니다. 집을 보러 왔어요. 이곳저곳 살펴봤습니다. 좋네요. 사겠습니다. 계약금을 그날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8년을 산 집이었거든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 딸을 키운 집.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계약금을 새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중도금은 한 달 후, 잔금은 2달 후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남편 옷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씩 만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보, 미안해요. 이 집을 떠나야 해요. 중얼거렸습니다. 딸 어렸을 때 사진도 꺼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큰 가방 2개면 충분했어요. 새로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해운대 쪽을 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 15평짜리였습니다.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들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로 정했습니다. 계약금을 냈어요. 모든 일정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였어요.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부산 내려갈게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갑자기 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사위랑 같이 갈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들키면 안 되는데. 휴대폰을 봤습니다. 녹음 앱을 확인했어요. 준비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마조마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들키면 어쩌죠? 혹시 계획이 틀어지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딸과 사위가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웃으며 맞이했어요. 딸이 들어오더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사위도 이곳저곳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렇게 깔끔해요? 짐이 별로 없네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대청소 좀 했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밥 먹고 이야기해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앉아보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과 사위가 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편하게 지내셔야 해요. 나는 지금도 편하다고 대답했어요.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위험해요. 밤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요양원도 요즘 좋은 데가 많아요. 병원도 가깝고 간호사들이 24시간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요양원 계약서였습니다. 벌써 알아봤어요. 부산 해운대에 좋은 데 있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어요. 요양원 안 가.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집 팔면 8억은 받을 거예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 하나 사시면 돼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머지 돈은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귀를 의심했어요. 사위가 설명했습니다. 그 돈 투자해서 불려드릴게요. 주식이나 펀드에 넣으면 이자가 많이 나와요. 딸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에 있는 돈도 합치면 좋겠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계속 녹음하고 있었어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내 돈인데 왜 너희가 관리하니?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혼자서는 관리 못 하시잖아요.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본인을 위한 건데 왜 그러세요? 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나는 화장실 간다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딸과 사위가 거실에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도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고집이 세 어떻게든 설득해야 해. 딸이 대답했어요. 시간이 걸려도 결국 승낙하실 거야. 혼자 사는 게 힘들어지면 알아서 요양원 가겠다고 할 거야. 휴대폰이 계속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딸과 사위는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만 가봐. 딸이 당황했어요. 이야기 끝난 거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딸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딸이 말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엄마를 위한 거예요.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을 멈췄어요. 파일을 재생해 봤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님한테 파일을 보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완벽한 증거예요. 잘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옛집 잔금을 받았어요. 새 집으로 이사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딸은 몰랐어요.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내려갈게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같이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변호사님한테 연락했습니다. 토요일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토요일 오후 2시, 딸과 사위가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함께 왔어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딸이 들어오더니 멈췄어요. 집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짐도 전부 없었어요. 딸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집이 이렇게 비었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집은 이미 팔렸어.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위가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3달 전에 계약했어. 열흘 전에 잔금 받았고.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집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딸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읽었어요. 8억 7천 이 돈 어디 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지. 딸이 소리쳤어요. 엄마, 그 돈 우리가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너희가 관리하기로 했다고. 내가 언제 그랬니? 사위가 말했어요. 지난번에 장모님이 생각해 보신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봤지. 그래서 혼자 결정했어. 딸이 주저앉았어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11월 17일 새벽 2시 15분.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요양원 한 달에 150만 원짜리로 보내면 된다고 했지. 엄마 집 팔면 8억, 통장에 3억 있으니까 다 너희 거라고 했어. 사위가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가 평생 만두 팔아서 모은 거니까. 다 우리 거야. 사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총 11억이면 강남에 집 하나 살 수 있어. 녹음이 계속됐어요. 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말했어요. 38년간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아니? 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평생 만두 팔아서 모은 돈. 전부 내 대학, 내 결혼, 내 아이한테 썼어. 서류를 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이었어요. 여기 증거가 다 있어. 딸이 서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랬던 건 엄마를 위해서.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나를 위해서? 요양원 보내는 게 나를 위한 거였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만두를 빚을 수 있어. 딸이 울먹였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8년간 혼자 살아왔어. 앞으로도 혼자 살 수 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최은경 변호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님. 변호사님을 집 안으로 모셨어요. 딸과 사위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이 명함을 건넸어요. 최은경 변호사입니다. 박영숙님의 법률 대리인이고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요? 네.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두 분이 서명해 주셔야 해요. 딸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변호사님이 설명했어요. 박영숙님의 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각서입니다.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만두를 빚었어.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참았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겨울에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도 만두를 말았어. 허리가 아파서 잠 못 자는 날에도 파스 붙이고 일했지. 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녀 9개월 돌볼 때 하루 4시에 일어나서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았어. 밤새 잠도 못 잤지.
눈물이 흘렀지만 계속 말했어요. 돌잔치떡.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만들었어. 찜통에 손이 대어서 물집이 잡혔는데도 만들었지.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38년이야. 13,800날. 하루도 안 쉬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 사위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벌어서 5억 넘게 너한테 썼어. 그런데 너는 뭐라고 했니?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집 팔면 8억 통장 3억 다 우리 거래.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유언장입니다. 박영숙 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딸이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그럼 소녀는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손녀한테는 내가 살아있을 때 따로 줄 거야. 너희 손에 들어가지 않게. 딸이 바닥을 치며 울었어요. 엄마 제발 우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테 바랐던 건 돈이 아니었어.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일어섰어요. 변호사님도 일어섰습니다. 오늘 안에 서명해서 제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딸이 귀여우며 내 바지를 잡았어요.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없이.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따뜻했어요. 변호사님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당신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어요. 해운대로 가주세요. 새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딸의 울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 새 아파트 앞에 내렸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짠한 바닷바람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창문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찰랑찰랑 철썩철썩. 햇빛이 마루 위로 쏟아졌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봤어요. 수평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감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웠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사진 앨범을 서랍에 넣었어요. 남편 사진은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새 집이야. 중얼거리며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날 저녁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3번, 4번. 계속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읽고 지웠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38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딸분이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박영숙님.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가 발밑에서 보들보들했어요. 파도가 발목을 적셨습니다. 1시간을 걸었어요. 땀이 났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38년간 쌓인 무게가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을 만났어요.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어제 왔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나는 7035에 사는 이순이에요. 혼자 사세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혼자 살아요. 가끔 차 마시러 오세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조용한 나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변을 걸었어요. 오후에는 시장에 갔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이순이 할머니와 친해졌어요. 일주일에 2번씩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도 혼자 산 지 오래됐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서울에 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따님이 직장을 그만뒀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분은 투잡을 뛰고 계시대요. 아파트도 작은 데로 이사 가셨고요. 딸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혹시 도와주고 싶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평생 도와줬어요. 이제는 딸이 스스로 살아가야 해요. 변호사님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잔잔했어요. 손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8살이 됐을 겁니다.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손녀를 사랑하지만 딸한테 이용당할 순 없었어요. 3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매일 아침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이순이 할머니 따라 문화센터에 갔어요. 서예 수업이었습니다. 붓을 잡아본 지 오래됐어요. 먹물 냄새가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기초부터 가르쳐 줬어요. 인자를 썼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손녀가 엄마 보고 싶어 해요. 한참 문자를 봤습니다. 손녀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 8살. 초등학교 2학년이 됐겠죠. 학교는 잘 다니는지, 친구는 많이 사귀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지웠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사랑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어요. 일주일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에도 지웠어요. 그 후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문자가 왔습니다. 전부 읽지 않고 지웠어요. 7월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5번 전화가 왔지만 전부 무시했어요. 음성 메시지가 남겨졌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어요.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메시지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지웠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38년간 딸을 위해 살았어요.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8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에어컨을 틀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책을 읽고 서예를 했어요. 저녁엔 바다를 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붉은빛, 보랏빛.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졌어요. 38년간 만두를 팔면서 이런 노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일만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어요. 9월이 됐습니다. 경주로 여행을 갔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을 봤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혼자 여행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10월 초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나는 해운대 새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편안하게 삽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겨요. 친구들과 시간도 보냅니다. 손녀는 아직도 보고 싶어요. 가끔 꿈에 나타납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기는 꿈이에요. 깨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나중에 손녀가 20살이 되면 만날 생각이에요. 그때 가서 직접 돈을 줄 겁니다. 딸 손에 들어가지 않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8년간 딸을 위해 살았는데 배신당했다면요. 재산을 노리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면요. 저는 싸웠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 희생만 하는 게 부모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고 서예를 하고 친구들과 웃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 돈을 노리지 않아요.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요. 우리 서로 응원하며 살아가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